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명목요철학원 이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 여러분들 김해 가야 문화권을 쭉 이렇게 문화탐방으로 역사 기행을 하고 이제 이렇게 또 오셨고요. 오늘은 865회 디지털 시대 포스트 휴먼의 조건 이제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강의자 선생님께서는 이미 이제는 포스트 휴먼 시대다, 우리가 어쩌면 포스트 휴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제목상으로는 그런 전제가 들어있기도 합니다만, 내용은 여러분들 강의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865회 디지털 시대 포스트 휴먼의 조건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해 주실 오늘 강연자 김재인 교수님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미학과를 졸업하셨고요. 동대학원에서 철학과로 가셨네. 미학과를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셨습니다. 고등과학원 초학제연구단 연구원을 역임하셨고요.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연구원, 그리고 포스텍 융합문명연구원 웹진 편집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디지털 소사이어티 정회원 및 문화위원회 간사로 계시고요.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최근에 계속 쏟아집니다. 책이. 아주 이쪽 관련해서는 가장 앞선 연구자이기도 한데요. AI 빅뱅이라고 하는 책으로 2023년 문화일보 올해의 책으로, 그리고 세종도서 선정이 되셨고요. 뉴 노멀의 철학이라고 하는 텍스트로 교육부 우수연구 성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에 화면에도 보시겠습니다만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게 아마 우리 김재인 교수가 이쪽 영역에서 처음으로 책을 냈고, 지금 한 4세 찍었습니까? 8세입니까? 아주 대단합니다. 8세를 찍은 2018년 경향신문 올해 작가로도 등단을 했습니다. 사실은 철학 교수보다도 작가라고 하는 이 이름이 더 빛나죠, 그죠? 그래서 오늘 저는 교수보다는 김재인 작가님을 모시고 여러분들 디지털 시대의 포스트 휴먼의 조건을 한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북토크는 아닙니다. 예, 김재인 작가님을 우리 강단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유서 깊은 계명 모구 철학에 이렇게 같이 자리를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제가 계명 모교 철학 컬로키움이라고 또 이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2013년 10월 달에 온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하고도 반 정도 지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자리를 마련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이렇게 강의하신 선생님들의 영상을 다 봤습니다. 굉장히 이 유튜브 편집 잘 하셔가지고 꼼꼼하게 다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께서 하신 말씀, 이제 그걸 제가 살짝 염두에 두면서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디지털 시대 포스트 휴먼의 조건,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저로서는 이 포스트 휴먼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좀 모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따 말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휴먼, 인간이라는 게 이미 그 자신을 넘어선, 다시 말하면 그 다음 단계, 이제 포스트라는 게 그 다음이라는 얘기죠. 그 뒤. 인간은 항상 그 다음 단계로 계속 넘어가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굳이
포스트 휴먼 이렇게 부를 필요 없다. 인간은 애초부터 포스트 휴먼, 비욘드 휴먼 그런 존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미리 조금 드리긴 했는데 아마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야기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게 돼서요. 그 중에 제가 조금 이렇게 하나의 나름의 줄거리 이걸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강의 준비를 했고요. 그 점에서 나눠드린 책자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지점, 그거 좀 미리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한 책들을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그것이 인공지능에만 국한되진 않고요. 현대 기술, 현대 사회의 문명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성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벌써 까맣게 잊어버릴 사건으로 가버린 코로나19, 이 팬데믹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도대체 그 당시에 그 시절 3년 동안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요. 그 당시에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인간은 과연 이대로 살 수 있나? 뭐 이런 고민들이 있었고요. 그 고민들에 대해서도 나름 이제 작업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순서대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하고요. 사실 뭐 제 소개는 아까 이미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미학을 전공했고 대학원에서는 철학과로 옮겨서 거기에서 박사까지 받았습니다. 석사 때는 주요하게 제가 탐구한 학자가 니체였고요. 그 다음에 박사 때는 들레즈를 연구했습니다. 이제 그 후에도 계속 작업을 해왔는데요. 뭐 여기 보신 뉴노멀의 철학 이런 책이 이제 코로나에 대한 성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책입니다. 아까 소개받은 것처럼 뭐 상도 좀 받고요. 나름 제가 이 아주 전문적인 철학 영역 말고도 조금 우리 사회와 우리 기술과 우리 문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했던 작업이 사회적으로 의미를 부여받았다. 그렇게 생각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나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벌써 2년 넘게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런 강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나름 많이 저 안에 올려진 상태고요. 채널 제목은 좀 길어요. 근데 철학은 생각의 싸움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아까 제가 썼던 책 제목에 생각의 싸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생각의 싸움 또는 철학은 생각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시면 그 안에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통해서 제가 출연했던 방송들도 몇 개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일부는 제 채널에 옮겨놨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은 유튜브 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사실 인간은 크게 두 차원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크게 보자면 인간에게는 이 몸이 있어요. 생물학적인 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정신, 마음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지금 시점에 인간의 몸도 그리고 마음도 뭔가 변하고 있다. 이게 한 가지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사실 디지털 시대라고 했기 때문에
이 생물학적인 어떤 변화에 대해서 뭐 얘기하지 않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둘이 함께 변하고 있다. 인간의 몸과 마음, 어떤 신체와 정신, 이것이 함께 변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따라서 디지털만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는 굳이 없고요. 사실은 지금까지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포스트 휴먼, 트랜스 휴먼 이런 논의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 몸의 변화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참조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제 그 두 측면을 각각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 생물학적인 몸의 변화와 관련이 됩니다. 이 이미지를 혹시 뭔지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100년도 넘은 이미지입니다. 예. 에디슨 아세요? 에디슨? 토마스 에디슨? 예. 전구도 발명하고 뭐 영화도 만들었죠. 이 사람이 축음기도 만들고 바로 그 에디슨이 처음 찍은 스토리의 한 장면입니다. 예, 제목을 말씀드리면 바로 아실 것 같아서 에디슨의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자, 이 이미지로 이제 재탄생하기도 합니다. 누구일까요? 이 인물, 등장인물. 이거 답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이름이 뭐고 어느 나라 말을 썼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쯤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자, 이 이름은 없습니다, 사실은. 네, 이름이 없고요. 이 인물을, 이 등장인물을 창조한, 만든 사람의 이름은 있습니다. 바로 빅터 프랑켄슈타인. 근데 뒤에 한 장면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이 괴물이라고도 부르고요. 피조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괴물을 만들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성하지 않고. 따라서 이제 중간에 그만뒀기 때문에 이 괴물의 이름은 없습니다. 이름을 지어주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인물은 스위스의 제네바에 거주했습니다. 거기서 말을 배웠어요. 그래서 근데 제네바는 프랑스어로는 주네브라고 하는데요. 거기가 스위스령입니다. 스위스어를 아니 그 프랑스어를 쓰는 스위스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어를 썼다. 우리가 프랑켄슈타인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이게 독일 이름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되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좀 잘못되어 있는 그런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1818년에 벌써 되게 오래됐죠. 영국의 메리 셸리라는 여인이 쓴 소설입니다. 굉장히 이른 나이에 썼어요. 근데 이 안에 등장하는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괴물은 이 박사가 굉장히 노력하고 정성을 기울여서 만들긴 했지만 말하자면 이 시체들의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만든 거예요. 그렇긴 했지만 결국은 그 생긴 어떤 모습이 너무 흉측해서 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괴물은 사실은 버림받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되게 책을 읽어보면 그 어떤 뭐랄까요 그 버림받음 자체에 대한 어떤 슬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묻어납니다. 네, 이 끔찍한 결과를 낸 거에 대해서 회한을 갖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이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근데 결국은 여기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나를 창조한 당신까지 나를 미워하고 냉대하다니 이제 이런 심경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재밌어요. 네. 근데 제가 왜 이 프랑켄슈타인 얘기를 했냐면요. 이게 1818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00년이 지난 2020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성과물이 있습니다. 그 성과물은 크리스퍼 카스9이라는 유전자 가위입니다. 유전자 가위란 말의 뜻은 유전자를 이렇게 조각조각 잘라서 원하는 부분들을 끼워 맞출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실현됐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노벨상은 이론에 대해서 상을 주는 게 아니고요, 실제 결과에 대해서 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증거가 없으면 상을 안 줘요. 근데 상을 받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실제 유전자를 편집해서 원하는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 지금 들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아직은 기술적으로 조금 미흡하긴 하대요. 그러나 저것이 지금 되고 있다. 마치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시체들의 조각을 모아서 어떤 생명체를 만든 것과 비슷하게 이제는 인간이 유전자를 가위로 잘라가지고 원하는 어떤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는 단계에 진입했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이고요. 이건 생명을 우리가 손에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인공지능입니다. 워낙 떠들썩해서 제가 굳이 자세한 말씀을 드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요. 그래도 몇 개 샘플을, 최근에 있었던 샘플을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군지 아시죠? 예, 오케이. 아인슈타인 박사입니다. 근데 원래는 위에 게 원본입니다. 흑백 필름. 근데 이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아래 걸로 복원을 한 겁니다. It cannot lead. It can only serve. 예, 목소리까지도 And it is not 합성을 fastidious 했다고 그래요. in its choice of a leader. 자, 이제 우리가 Is reflected in 인공지능을 the 통해서 quality 무엇을 할 수 of 있느냐? its praise. 그 중에 하나가 The intellectual. 과거에 나왔던 The 흑백 intellect 영상물들을 has a sharp eye 칼라로 for methods 복원하는 and tools. 이런 But 작업이 it's blind 가능해졌다. to end 이게 지금 and valuable. 인공지능으로 굉장히 So 그냥 it is 어렵지 no 않게 wonder 상대적으로 that this fatal blindness 쉽게 is 우리가 handed 구현할 over 수 있는 일이다, from 이렇게 all 보시면 to 될 것 young. 같아요. And today involves a whole 그러니까 옛날에 generation. 우리가 그 칼라 영화 나오기 전에 있었던 그 모든 영화들을 누가 맘만 먹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다음 두 번째 샘플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샘플은 인공지능이 오른쪽에 있는 이런 글자들을 적어 넣으니까 거기에 맞는 동영상을 생성한 겁니다. 이 동영상에는 사람이 한마디로 조금도 뭔가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생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일들을 한다. 근데 이제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런 일들을 해낸다. 물론 이제 이게 영화 같은 의미를 갖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나온 건 아니거든요. 감독이 영화를 만들 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려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런 건 없다, 아직은. 하지만 이 생성물 자체는 굉장히 놀랍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리 말씀드리면 맨 앞에 있는 한 장의 그림을 두 번째 있는 동영상으로, 애니메이션 동영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변환하는 겁니다. 그림 한 장만 있으면 돼요. 세 번째 거는 그거를 실제 모습과 유사하게 이번엔 영상으로 또 만드는 겁니다. 가운데 거는 애니메이션이고요. 세 번째 거는 실제 인물을 찍은 것과 같은 그런 생성물입니다. I'm super shy, but wait a minute.
자, 이런 걸 보시면 인공지능이 뭘 할 수 있는지 아마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대부분을 구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좀 무섭죠. 그 바람에 이 창작에 종사했던 많은 분들이 사실은 두려움을 느끼고 인공지능을 쓰지 말아라 라고 이제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웹툰 작가가 인공지능 사용하는 것을 보이콧하는 그런 움직임이 한국에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게임 회사에서 이 배경 같은 걸 그리는데 해직됐다라고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대만의 작가도 있었습니다. 성우들은 자기들의 음성을 활용해서 그걸 인공지능으로 그냥 대신하는 거, 이걸 거부하는 단체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 밖에 이제 사례들은 많은데요. 이 창작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부분들은 위협을 실제로 받고 있다. 그런 얘기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많이 있게 됩니다. 이게 영화의 장면 하나를 떠오르게 하는데요. 2004년에 개봉했던 아이 로봇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하고요. 포스터에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저 하얗게 생긴 매끈한 왼쪽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이쪽을 보시면 가운데 있는 저 등장인물이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인공 형사가 이제 뭐 조사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로봇이 교향곡을 작곡할 수 있냐? 로봇이 빈 캔버스를 명화로 바꿀 수 있느냐? 즉, 음악을 작곡하고 그림을 멋지게 그리고 이걸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인공지능 로봇은 답변을 합니다. 당신은요? 이렇게.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 영화 속에서 전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가운데 장면입니다. 우리 인공지능 로봇은 그런 거 잘 못한다. 근데 어지간한 보통 인간들인 그 중에 한 명인 너도 못하지 않느냐. 이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표정이 안 좋죠. 자, 근데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2024년이 됐어요. 지금 시점에서 달라진 게 한 가지 있는 거죠. 뭐냐면 가운데 있는 장면입니다. 네, 어지간한 인간은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해서 인공지능이 만드는 것만큼 그림, 음악 이런 거 못해요. 근데 어지간한 인공지능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이제 잠깐 보여드리기도 했고요. 인공지능은 하는데 인간은 못한다는 게 가운데 장면에 바뀐 전제입니다. 20년 전에는 우리도 못하고 너도 못하고, 근데 지금은 우리는 하는데 너는 못하지롱 이렇게 되는 거죠. 상황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의 인공지능 열풍이 뜨겁다, 아직까지 뜨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생명공학 수준에서 인간의 몸, 이게 뭔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 이 부분에서 뭔가 커다란 위협이 닥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인간을 다시 돌아볼 때입니다. 그렇다면 인간다움이라는 거를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 인간들이 변하고 있는데요, 몸과 마음이. 도대체 인간다움을 그럼 어디서 찾을까? 이게 이제 고민의 한 지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간의 본성 또는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참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뭐 4대 성인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예수, 부처, 어저께가 생일이었나요, 부처님? 그다음에 뭐 공자, 뭐 소크라테스,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그분들이 얘기했던 인간다움을 회복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 제가 이제 그래서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위에 거는 구석기인들의 생활을 상상한 모형도입니다. 밑에 거는 제가 인공지능 시켜서 만든 작품인데요. 현대 문명을 한번 그림으로 보여줘라 라고 이제 제가 요구를 했어요. 둘을 보시면 위아래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느껴집니다. 그건 분명해요. 근데 문제는 저 두 시간 사이에 생물학적으로 유전자는 전혀 변한 게 없다는 겁니다. 동일한 똑같은 호모 사피엔스예요. 인간이에요. 유전자가 달라진 건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유전자 편집해서 뭔가 새로운 변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기 직전이지만 구석기인과 현대인은 유전자 차원에선 바뀐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로부터 인간다움을 찾기는 되게 어렵다. 첫 번째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바뀌었느냐? 사실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그리고 인간이 형성한 이 문명과 문화 이게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구석기 시대의 인간의 문명과 현대인의 문명은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엄청 발전했다. 뭐 이렇게까지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발전의 그 궁극적인 귀결이 이게 긍정적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회의도 많죠.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제요 저기 설악산에 눈 왔죠. 5월 15일인데 아니 지금 여름이 코앞인데 눈이 내려? 이 남한에서 이거 뭐 상상이 안 가는데 그런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흔히 이걸 기후변화라고 하죠. 이런 기후변화가 결국 인간의 설 자리를 이젠 더 이상 없게 만든다.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현재 문명은 거의 다 바닷가에 있거든요. 여기 대구는 안 그렇지만 서울이나 인천 다 바닷가입니다. 바다에서 별로 멀지 않아요. 부산. 이런 지역들이 다 잠긴다. 대구에 계속 살아야죠. 예. 이런 게 이제 지금 예견되고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시베리아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게 변하면요. 사실은 제일 먼저 타격받는 건 식물들입니다. 식물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어떻게 짐 싸가지고 시베리아를 갈 수도 있겠지만 식물이 파괴되면 거기에 기반해서 살아가는 동물들도 결국 생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당연히 인간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이런 식의 문제를 유발한 게 인간 문명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제 얼마까지 발전으로 봐야 되느냐.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변화가 인간이 만든 거고 또 그걸 딛고 또 만들었다라는 점은 굉장히 분명하고요. 따라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시대마다 그리고 관점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다움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답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2000년, 2500년 전에 이 옛 성현들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기는 어렵다. 지금의 상황을 잘 보고 여기로부터 인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답변해야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다움은 과거에서 찾을 문제가 아니구나. 오히려 미래에서 찾아야겠구나.
미래에서 찾는다는 말의 의미는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이냐, 어떤 삶을 바람직한 것으로 여길 것이냐, 이 문제랑 관련이 깊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세계가 뭐냐, 그리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식들, 손주들 등등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좋은 세상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걸 우리가 물어보면서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화, 문명이라는 건 우리는 그 안에서 태어나요. 하지만 우리가 또 바꿔갑니다. 따라서 어떻게 바꿀까? 특히 우리를 지금 좌우하고 있는 이 기술, 첨단 기술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바람직할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을 더 많이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도 이게 옛날 성현들 좀 그려달랬더니 이런 그림을 인공지능이 그려주더라고요. 좀 뻔하긴 한데 뭐 나름 저는 이런 거 절대 못 그립니다. 인공지능이 잘 하는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한마디로 가속 페달만 있는, 그냥 앞으로 전진하기만 하는 그 기술에 사실은 이걸 좀 약간 멈추기도 하고 방향도 바꿔주는 브레이크나 운전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 뭐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 안에 탑재해서 속도와 방향을 우리가 적절하게 조절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도 함께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미래를 결정하는 거는 미래 세대다라는 점입니다. 여기 이제 좀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도 계신데, 사실은 미래 세대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할 수 있겠지만 뭐 사실인걸요. 더 오래 살아요. 얘들이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때 되면 지들이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거는 그걸 이 역사적으로 파악한 논문도 나왔어요. 기사 제목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없어. 이게 2000년 동안 계속 반복된 기성세대의 착각이었다. 이걸 데이터로 확인까지 했습니다. 여기 이제 실린 논문이고요. 이건 원문. 그래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 미래 세대들이 더 나은 세계를 이렇게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의 업무가 아닐까. 그런 임무를 우리가 잘 수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하자면 인간다움은 미래에 찾는데, 그 미래에 찾는 궁극적으로 마지막 결정자는 우리 미래 세대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장면을 바꿔서요. 그렇게 이제 이 과거에서 인간을 찾을 수도 없고 미래에서 찾을 수도 없지만, 없지만 그동안 여러 연구들이 인간이 무엇인지를 조금 밝혀낸 지점이 있다. 그걸 저는 시인들과 고인류학, 고고학, 인류학, 뇌과학 이런 걸 한 사람들의 작업 속에서 좀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인간이 계속 변한 건, 문명을 만들면서 변한 건 사실이지만 그 변하는 중에도 계속 비슷한 짓거리를 하면서 변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비슷한 짓거리를 뭘 했길래, 여기에 좀 주목을 해보겠다는 거죠. 혹시 이 그림 보고 어떤 속담으로 이걸 만들었을까 한번 짐작해 보실 수 있을까요? 제가 속담을 집어넣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인공지능한테. 저쪽에 물도 있고요, 여기 길도 있고요, 사람들도 있고요. 자, 너무 오래 끌면 안 되니까 제가 답을 말씀드리면,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걸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러 번 시도했는데 그 중에 그래도 제일 그럴싸하게 뽑힌 겁니다. 아마 지금 다시 이걸 만든다면 조금 더 근사한 게 나올 수도 있을 걸 한번 기대해 보겠는데요. 아무튼 사람의 마음, 사람의 정신, 또 사람의 어떤 본성 이런 걸 찾기가 참 어렵다 하는 걸 우리 속담도 오래전부터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명의 시인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시인은 영국의 존 던이라는 시인입니다. 사실 이 시인도 19절을 통해서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외따로 떨어진 섬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대륙의 한 조각이며 대륙의 한 부분이다. 좀 이해가 되시죠?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 누구를 위해 종이 울리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람을 보내지 마라. 종은 그대를 위해 울린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을 기리는 조종입니다. 종을 치면서 이제 그 사람을 보내는 거죠. 떠나보내는 거죠. 근데 누구를 위해 종이 울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지 말고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대를 위해서, 바로 당신을 위해서 그 추념의 애도의 종이 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외따로 떨어져 있는 섬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서로 이어져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종은 바로 당신을 위해 울리는 거다. 여기서 이 해밍웨이의 유명한 소설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라는 게 제목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만큼 이제 영어권에선 잘 알려진 시 구절입니다. 자, 모두 연결된 존재, 인간은 그러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이요, 우리나라 이 정현종 시인의 섬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두 줄이에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자,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대요. 그리고 그 섬에 가고 싶대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직접 연결되거나 이어져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죠. 앞에 존 돈이 얘기하는 거랑 좀 다르게 사람들은 서로 외따로 떨어져 있는 고립된 고독한 존재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만날 수 있는 그 섬에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서로 그렇게 이어져 있는 존재일까? 아니면 외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일까? 그런 의문을 우리에게 품게 하는 두 명의 시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의문을 조금 더 추적하기 위해서 제가 뇌과학의 성과를 한번 빌려왔습니다. 최근의 연구예요. 보면 2014년 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년 전이죠. 그러니까 아주 최근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를 오래 유지한 커플은 상호 연결된 기억 시스템을 발전시킨다. 자, 그러면 친밀한 관계를 오래 유지한 커플은 아시겠죠? 뭐 부부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런 오랫동안 같이 지낸 친한 사이의 사람들입니다. 상호 연결된 기억 시스템,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 그림이 그걸 잘 보여줍니다. 그림을 보시면 두 사람의 뇌가 서로 막 연결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의 뇌가 내 파트너, 나와 친밀한 이 사람의 뇌하고 직접 연결돼 있다. 또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런 식인 거죠. 제가 지금 저 텔레비전에 나온 저 배우가 누구더라? 막 자꾸 이제 깜빡깜빡해요. 저도 50대 중반 넘어가니까 이게 잘 안 떠올라요. 그럼 옆에
제 아내가 그거 누구잖아 라고 기억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서로. 마찬가지예요. 역도. 거꾸로도 제 아내가 뭐 까먹으면 그거 누구잖아 이렇게 그거 뭐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서로 이런 식으로 뇌가 연결되는 그런 발전을 하더라. 되게 재밌는데 좀 근사하죠? 실제 그럴 것 같죠? 네. 친구들끼리도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제가 이 결과를 딱 보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두 명의 이 친밀한 커플 말고도 어쩌면 우리 인간 전체가 이런 식으로 이 기억이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닐까? 인간은 그런 식으로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 존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더 추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인류학자, 고고학자, 고인류학자, 즉 인간의 뼈를 특히 이제 뇌에 이 뇌가 있던 두개골 이런 걸 연구해서 인간이 어떻게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인간의 특성을 찾아내려고 했던 연구자를 한 명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책으로요, 물론. 이 사람이 1964년에 쓴 책에 굉장히 흥미로운 그림이 나옵니다. 그 책에서 제가 이제 베껴온 거예요. 이 그림은 뭐냐면 제가 맨 앞에 거랑 저 제일 꼭대기요. 그다음 맨 이쪽 구석에 있는 끝에 거를 그림을 뽑았어요. 하나는 몸돌이라고 합니다. 몸돌. 네, 출발점이 되는 돌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 거는 석기죠. 이 주먹으로 쥐고 이렇게 우리가 찌를 수 있는 주먹도끼. 자, 몸돌로부터 주먹도끼, 저 석기를 만드는 과정을 저 화살표 방향으로 쭉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이 역사박물관 이런 데 가면 늘 좀 불만이고 의문을 가졌던 게 있는데요. 뭐냐면 들어갈 때 제일 앞에 입구 쪽에 저런 돌덩어리들을 잔뜩 이렇게 유리 안에 넣어놓고 전시하는 거예요. 아니 난 빨리 금관 봐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는 목적이 딱 있잖아요. 금관도 보고 뭐 불상도 보고 좀 근사한 것들. 근데 왜 저걸 제일 앞에다가 배치했을까? 빨리 지나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되게 오랫동안 했었어요. 제가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미리 알았으면 절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분명히. 뭐냐면 이 돌도끼 이 하나를 석기 하나를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워서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 제가 작년에 서울시립대에서 특강을 하나 하면서 거기 고고학 전공하는 교수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밥을 먹었어요. 근데 그 고고학 전공 교수가 이거 못 만든대요, 자기는. 맨날 저거 발굴하는 사람인데. 그만큼 어렵대요. 그래서 다른 책에 보니까 약 일주일 동안 워크샵을 하루 종일 대학원생들이 고고학 전공하는 이 대학원생들이 실제 옆에서 막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를 한 일주일 동안 가르쳐 줘야만 이걸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진짜 처음 저걸 만들어낸 사람은 대단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걸 처음 만든 기술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생명을 편집하고 인공지능을 만드는 그 기술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없었으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후에. 이게 되게 중요한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게 왜 어려운 기술이냐면 최소 6단계 그리고 그 이상의 연속된 기억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저 맨 마지막 돌을 뽑아내려면 바로 그 앞 단계 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또 그걸 위해서는 그 앞 단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역순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맨 첫 번째 돌을 어떤 방향, 각도, 세기 이걸 통해서
내리쳐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구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되어야 저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어마어마한 하이테크였다. 최첨단 기술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참 위대합니다. 그래서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없었으면 우리도 없었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을 저가 하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기술을 갖고 있던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저 기술은 지상에서 뿅 사라집니다. 그죠? 오늘날도 그렇죠. 어떤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그 특기를 가진 그 엔지니어가 죽거나 하면 더 이상 그건 계속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천재적인 우리의 조상 말고도 뭔가 비밀이 더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걸 알게 된 사람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동료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누가 혹시 사고라도 당할까봐 최대한 이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는 거, 예, 이게 꼭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한 얘기지만 그 다음 세대에게, 즉 미래 세대에게 잘 교육하는 거, 이게 필요했습니다. 이 두 단계, 시간적으로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전수하고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이 작업이 한마디로 저는 그게 공동의 기억을 형성하고 유지하고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 문명이 발전해 왔고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까지 온 거죠. 바로 어떤 공동의 기억을 우리는 함께 공유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인간은 그런 존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흥미롭게도 지금 굉장히 젊은 분이에요. 66년생이니까 이제 한 50대 후반인데요. 아고스트 푸엔테스라는 인류학자입니다. 미국의 인류학자가 이 책을 썼어요. 영어로는 The Creative Spark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어로는 크리에이티브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저게 원서가 2017년에 나왔어요. 되게 최근이죠. 근데 보세요. 이 표지에 아까 보셨던 그 석기가 떡하니 와 있는 거예요. 이 책의 주제는 인간이 어떻게 이 창의적인 존재가 되었을까요? 근데 바로 이 석기를 그 인간 창의성의 대표로 이렇게 표지에다가 실었던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 책을 읽어보면요,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인간은 공동으로 창의적인 종이다. 개인으로 창의적인 종이 아니란 얘기예요. 개인이 아니라 함께 하면서 창의적인 그런 존재다. 그래서 노랗게 제가 칠한 부분만 보면요, 개인이 먼저 창의력을 발휘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다음 단계에 집단이 이 협력해서 처음의 창의력을 강화해 나간다. 그죠?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는 점도 있고요. 조금씩 응용해서 발전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해 나가다가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 연마되면 공동체 안에서 유지, 강화되는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개인으로 창의적인 종이 아니라 집단으로 창의적인 종이다. 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좀 드러나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천재가 분명히 있고요. 존중받을 만합니다.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인구의 한 2% 될까요? 그러면 그 천재만 훌륭하냐? 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재뿐 아니라 천재가 이렇게 한 게 만들고 또 발견한 그거를 우리 모두의 것으로 만들도록 같이 함께 노력한 나머지 98% 역시 위대한 존재라는 거죠. 만약에 이걸 한번 발견한 게 뿅 다시 사라지게끔 그냥 방치했다면 지금의 인류는 불가능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방치하지 않고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다음 세대에 또 전하고 또 추가하고 이걸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되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공동의 기억을 갖고 있는 공동 존재라고 봐야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걸 위해서는 학교라는 기관, 도서관이라는 어떤 기억의 저장소, 과거의 유산, 유물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도서관, 박물관, 여기가 바로 그 자리죠, 사실은. 도서관, 박물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쌓아놓는 학교는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그다음 마지막에 새로운 걸 이렇게 호기심 갖고 발견하고 발명하는 특출난, 좀 엉뚱한 개개인들이 있다. 이 셋이 함께 움직이는 게 인류다. 제가 이제 인간다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냐를 우리가 그러니까 답한다면 크게 도서관 더하기 학교 아니겠냐. 제가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래서 저 빙산을 제가 이미지를 굳이 뽑은 이유는요. 저렇게 빙산처럼 인류가 함께 모아놓은 공동의 기억에 우리는 한편으로 의존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거에 바탕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 공동의 기억을 조금씩 확장하는 일을 하고 있다. 누구나가 확장하진 않아요.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확장하고 보태서 점점 기억의 덩치를 키우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인간은 함께 살아가고 있다. 과학자 아이작 뉴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뭐 이렇게 잘난 사람이라기보다는 거인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한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거인의 어깨라는 표현은 뉴턴이 처음 한 얘기는 아니라고 해요. 하지만 어쨌건 그 표현 자체는 되게 의미심장해요. 근데 저는 인간이 거인의 어깨 위에서 늘 바라보는 존재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인류 전체가 함께 수집한 것들을 딛고 바라보면서 새로운 걸 거기다 보태 나가니까, 저 빙산을 계속 키워 나가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섬이 있다면 바로 저런 섬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거는 외로움과 고립의 어떤 지점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한 발씩 딛고 있는, 또 운 좋다면 저 빙산에 조금 더 크기를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 그게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섬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그림도 제가 그려봤는데요. 방금 설명드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인간의 특징.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공동 기억, 공동 존재로서의 인간의 특징. 근데 이 특징은 주로 뭐랄까요? 좀 예외적인 사람들이 더 많이 보여주는 특징인 것 같기도 해요. 눈 밝은 사람들인데요. 그걸 이제 철학자 니체를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니체는 평가하는 존재다, 인간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말하는 평가는 시험 봐서 성적 평가하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요. 영어로 하면 evaluation, value, 가치라는 걸 이렇게 부여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니체가 생각하는 평가는 가치를 주는 거예요. 무엇에? 뭔가 가치가 없는 것에. 가령
굴러다니는 광물 덩어리, 돌 덩어리들이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이게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서 보석으로 그걸 새롭게 만드는 거죠. 어찌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돌덩어리를 보석으로 만드는 그 활동, 이런 게 가치를 부여하는 평가 행위입니다. 바로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 얘기는 인간은 무의미 그리고 가치가 없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한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니체가 살았던 시대에 굉장히 허무주의, 니힐리즘, 허무주의 이게 팽배했습니다. 그리고 니체는 그 허무주의에 맞서서 아니다. 원래 세상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의미를 부여하는 거다. 그래서 인간은 사실 이런 미적인 가치 말고도요, 더 먼저 도덕적인 가치를 발명했죠. 어떻게 사는 게 선이다. 저렇게 사는 건 악이다. 선과 악이 그 자체로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발명한 가치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은 평가하는 존재다. 라고 니체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인간은 넘어서는 존재다. 이때 넘어선다는 말을 넘어서는 인간, 이걸 독일 말로 하면 위버멘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위버라는 독일 말은 영어로 하면 오버 또는 비욘드 이런 뜻입니다.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오버 휴먼. 근데 이게 이제 좀 혼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간추리자면 이렇게 됩니다. 인간은 어제의 나보다 더 오늘 나아지려고 하는 존재다. 어제의 나를 넘어서려고 하는 존재다. 이겁니다. 사실 실제로는 잘 못하더라도 어제의 삶에 그냥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려고 하죠. 또 내일은 오늘보다는 좀 더 나았으면 하는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서는 존재라는 건 어제의 나, 이 고인물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새롭게 한 단계 더 가보자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가장 잘 어떻게 보면 구현한 게 니체가 말하는 위버메시 초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의 인간은 그렇지는 못하죠. 여러 가지 뭐 제약이 있고요. 뭐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인간의 특징을 니체는 두 가지로 요약했다. 하나는 평가, 즉 가치를 없더라도 부여하거나 아니면 이게 가치 있는 거다라고 누가 주장했는데 아니다. 이게 더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종류의 활동을 하고 또 그런 긴밀하게 연동해서 어제의 나로 머물지 않고 더 나은 나로 향하려는 넘어가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무도 부정하진 못해요. 잘 실천하진 못할지라도 그러고 싶은 건 그게 인지상정, 인간의 어떤 본질 아니겠냐, 인간다움 아니겠냐, 그런 생각을 여기서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연관돼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니체의 철학을 망치로 철학한다 이렇게 많이 묘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공부는 망치로 합니다. 갇혀있는 생각의 틀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좀 잘못됐습니다. 이 일부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은 깨트리는 게 중심이 아닙니다. 파괴가 망치의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파괴가 아니고 건설이 망치의 역할이라는 거죠. 건설하다 보면 파괴하는 거는 부수적이다. 어쩔 수 없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자, 가운데 문단 보세요. 하나의 이미지가
내 여러 이미지 중에 이미지, 즉 최고의 이미지가 돌 속에서 잠자고 있다. 아, 그게 가장 단단하고 가장 흉한 돌 속에서 잠자야 한다니. 지금 내 망치가 그 이미지를 가둔 감옥을 잔혹하게 두드려 팬다. 돌에서 파편들이 뿌옇게 날린다. 자, 우리가 파괴라고 보는 것은 저 파편들이 날리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하고자 한 일은 뭐냐면 저 최고의 이미지를 저 돌로부터 뽑아내려는, 건설하려는 그 활동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니체가 직접 쓴 표현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애정하는 이미지 중에 하나인데요.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에요. 조각가 미켈란젤로입니다. 다비드 상도 만들고 피에타라는 또 예수의 마지막 장면을 마리아가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만들기도 한 그 미켈란젤로입니다. 이 미켈란젤로의 이 작품은 상당히 이제 후기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흥미로운 거는 이게 얼핏 보시면 그냥 하다 만 것 같아요. 만들다 만 것 같아요. 그래서 미완성인 것 같은데 미켈란젤로는 이걸 완성품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피렌체 아카데미아 미술관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 다비드상도 전시된 원본이 그곳인데 거기서 찍어온 거예요, 직접. 이게 왜 완성이냐? 저는 조각가가 조각이라는 자신의 어떤 천직을 조각 작품으로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조각은 원석이 있죠. 대리석이 있습니다. 그 대리석에서 자기가 뽑아내고 싶은 이미지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더 진행했으면 정말 매끈한 그런 대리석 조각 작품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미켈란젤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부분은 완성된 모습으로, 또 다른 부분은 원석 그대로 놔뒀습니다. 왜? 조각은 원석에서 저 완성된 이미지를 향하는 그 과정이니까. 그래서 저 전체를 다 담아낸 거예요. 이게 조각이다 라고 자기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어떤 긍지, 이거를 이제 보여준 거다. 저는 순전히 제 개인적인 해석인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니체가 말하는 망치는 바로 저런 작품을 뽑아내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도구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한다면 어찌 보자면 아까 보셨던 그 석기라는 것도 이 망치질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이냐? 그걸 이제 이 이미지와 니체의 생각과 구석기 시대 석기,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인공지능은요,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최초로 뭔가를 이렇게 만들고 발굴하고 채굴하고 그 결과물을 먹고 뭔가 비로소 하는, 인간이 먹여준 걸 바탕으로 뭔가를 해내는 그런 존재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인공지능은 패스트 팔로워다. 많이 들어보셨죠? 패스트 팔로워. 재빠르게 따라잡는 2등 전략입니다. 1등 전략을 우리는 퍼스트 무버라고 합니다. 최초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걸음을 뛰는 거는 인간의 역할이고 그걸 재빨리 따라잡는 게 인공지능이다. 그런 점에서 인간은 최초로 움직이는 그 존재, 즉 자기 자신의 과거 상태, 인간의 과거 상태 또는 인류의 과거 상태, 지금까지의 상태를 계속 넘어가는 그런 존재다. 이 점을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항상
누가 하느냐 그러면 사실은 범인들이 하는 건 아니죠.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는 않고요. 인류 역사에 획을 그은 분들이 주로 그 일들을 해왔죠. 이른바 천재들이 그 일을 많이 해왔죠. 저는 그분들에게 존경을 표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제 제 개인적인 소회를 이야기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그분들이 새로 뭔가 찾아낸 게 아니면 지금의 제가 즐길 거리가 별로 없어요. 최고의 음악가, 최고의 미술가, 최고의 과학자, 최고의 기술자, 최고의 사상가, 최고의 문학가 이런 사람들이 해놓은 게 없으면 제가 심심해서 못 살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것들을 그 사람들이 갖다 줬거든요. 많은 볼거리, 들을거리, 생각할거리 등등. 바로 이제 그 지점에서 과거까지의 나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인류에게 준 선물이 그 지점에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은 디지털 시대 포스트 휴먼의 조건 이렇게 달긴 했지만 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원래 계속 포스트 하는 비욘드 계속 넘어서는 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굳이 포스트 휴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뭐랄까 약간 궁핍하다, 궁여지책이다. 그냥 좀 더 자신 있게 인간을 얘기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부터 제 2부 순서 토론 진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던 싱아들이 사라져 버렸네요. 안 돌아옵니다. 나가신 이후에. 우리 나갔던 싱아들 빨리 좀 돌아오라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토론 진행합니다. 우리 문화 탐방 갔다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금은 무겁게 낯설게 들렸던 내용들이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좀 더 쉽게 명확하게 전해진 것 같죠? 어떻습니까? 주제가 아예 바뀐 것 같습니까? 예, 관점이 바뀐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이제 이렇게 여러분한테 주어진 이 내용물만 읽고 오시면 오늘 전체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까 조금 특히 이제 둘레이저 같은 철학자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어렵게 들렸을 수도 있는데 우리 강연자 선생님께서는 늘 본인이 고민하고 그리고 그 고민의 내용들 책 속에서 다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만 그 얘기들을 아주 집약적으로 요약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키워드는 인간은 변한다죠. 그죠? 인간은 변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서양 철학에서 이미 자문처럼 이렇게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판타레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판타레이. 모든 것들은 변한다. 물론 그 모든 것 안에 들어가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생명종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변함의 과정들을 우리는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의 문명은 디지털 문명이고요. 혹은 디지털 문화라고 표현해도 될 겁니다. 그 문명의 이익을 우리는 두 가지 생명공학 그리고 인공지능, 정보공학 이 두 개의 공학 영역 안에서 인간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재 선생님께서는 비록 이런 생명공학 혹은 인공지능이 지배하거나 혹은 뭐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는 디스토피아일지 유토피아일지 아직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재 선생님께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 본질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변화가는 과정 안에서 우리가 이제 파악하게 될 텐데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을 때 다른 말로 하면 니체 이름을 빌려서 평가하고 그죠? 그리고 넘어서가는 그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걸 잃지 않을 때 우리에게 생명공학이나 혹은 이 정보공학 영역은
유토피아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잃어버릴 경우는 그건 디스토피아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미 18세기에 메리가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한테 또 보여줬던 거고요. 지금 또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각가지 이 역설들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순기능도 있다, 한쪽에는 역기능이 있다, 막 기타 등등 이렇게 많은 평가가 있는데 그거는 오늘 이제 우리들이 내릴 문제는 아니고요. 강조 선생님께서 주신 내용에 좀 직접 들어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화여대 신상규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메리 울스튼 크래프트라고 하는 여성을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첨언을 하려고 하다 잊어버리고 지나갔는데 오늘 이제 이 프랑켄슈타인을 썼던 메리가 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때 울스튼 크래프트를 얘기할 때 어떻게 보면 여성주의, 페미니즘의 조상이다라고 할 정도로 18세기 영국에 뛰어났던 여성 소설가이고 사상가입니다. 그 울스튼 크래프트의 딸이 이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던 메리라고 하는 이 친구인데요. 이 친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분인데. 예. 그래서 그때 이 울스턴 크래프트 엄마가 썼던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그죠? 여성의 권리 옹호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책인데 당대로서는 이게 엄청난 파격적인 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어떤 도덕적 인격을 가진 그런 존재로 인정이 되지 못하던 그런 시대에서 여성을 옹호하는 이런 글을 썼죠. 그때 이제 신상규 교수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이 공리주의 철학자들이고 나름대로 사회의 진보와 발전을 얘기하고 혁신을 얘기하고 있던 그 엘리트 남성들도 이 부분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랬죠. 그죠? 유일하게 울스턴 크래프트의 남편만 인정을 했던 일종의 그 사람은 그 당시로는 급진적 사회주의자 고드윈 같은 경우 그랬는데 그런데 그 당대에 또 영국에서는 최고의 엘리트의 공리주의 철학자입니다. 토마스 테일러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 책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썼던 책 이름이 짐승에 대한 옹호였습니다. 여성을 짐승만도 못한 인간으로 봤던 시대입니다. 그게 17세기, 18세기 영국이에요. 그 17세기, 18세기 우리 조선은 어땠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 엄청나게 변했죠. 그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 지금 사회에서 여성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부족하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가면서 독특한 그 기억력들을 수천 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앞으로 또 그렇게 진행해 나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좋은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우리 김재인 교수님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많은 질문들, 의문점들, 기타 등등 포함해서 물음을 주시고 좋은 답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제일 먼저 손을 드시는 분 행운을 드립니다. 허정명 선생님, 옷에 신났습니다. 예. 제가 상시 질문자입니다. 제가 조금 지각을 해가지고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9번째 강연이세요. 근데 제가 쭉 이렇게 들어오면서 AI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제 깊이 넓이 이렇게 배우고 왔는데 오늘 선생님께서 딱 두 마디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AI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fast follower일 따름이고 인간이 first mover이다. 와우,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주시니 제 머리가 정말 다 상큼해집니다. 저도 전적으로 선생님 그 말씀에 120% 동의합니다. 그러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인간다움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 first mover인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인간다움을 유지, 보존, 종속시킬 수 있을 것인가, 또 그것은 무엇인가 이야기하실 때 도서관, 학교, 개개인 이렇게
이제 정리해 주셨는데 그 점 역시 굉장히 명쾌하고 또 감사드려요. 제가 머릿속에 이게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학교를 생각해 보면, 교육기관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게 창의성을 중시하는 교육일 것인가, 아니면은 그 보존을 중시하는 그런 교육일 것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과 한국 경우를 생각해 보면, 미국은 철저하게 창의성이 주도를 이루는 교육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한국은 보존 쪽으로 오히려 그 누군가가 창의해 놓은 것이 몇 세대를 거쳐서 내려왔건 간에 그것을 보존하는 쪽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창의성은 억누르는 교육이었고, 지금도 뭐 큰 변화 없고 앞으로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 두 가지를 접목시키는, 가장 인간이 머리로 생각해낼 수 있는 최고의 교육 방법, 이거일 것 같은데, 스님께서는 어떤 것이 그러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떤 지역이 그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혹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바로 답변하셔도 되죠. 예. 일단 그 제가 드린 이야기에 그 동감을 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보람찹니다. 하여튼 그래도 뭔가 제가 여기까지 왔고 또 이렇게 여기 계신 청중께서 여기까지 다시 같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만남이 뭔가 만드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질문은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일단 저도 이제 그런 주제들을 계속 탐구하고 있고요. 이제 사례들도 많이 찾아보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답해야 될 거는 이제 창의성이 뭐냐 일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것을 교육한다는 게 뭘까? 그 세 번째는 이게 창의성이 발현된다. 어떤 사회 속에서, 우리의 활동 속에서 그게 뭘까? 뭐 그런 것들을 각각 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하고 관련해서는 창의성이 일단 엉뚱함, 뭐 이런 거하고는 좀 구별되어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게 세간에 많이 퍼져 있는 오해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뭔가 엉뚱한 짓 하면 그게 결국은 창의적인 거 아니겠느냐. 뭐 한편으로는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게 창의적인 거와 연관될 수 있는 기회나 가능성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하늘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형태로 생겨나는 건 아니다라는 점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자기 딴에는 되게 새롭고 정말 기상천외한 어떤 걸 뭐 했다라고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이 지구상에서 누군가가 이미 했던, 그리고 심지어는 그게 상당히 그 제도 속에까지 스며들어 있는, 다시 말하면 이제 교과서에, 아주 두꺼운 교과서의 한 귀퉁이에 들어 있는 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이들의 어떤 엉뚱한 짓 속에서 기발하지만 그냥 뭐 이미 그거보다 더 뛰어난 어떤 결과들이 세상에 많다, 네가 아직 못 배워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거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거인의 어깨라는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진정 창의적인 뭔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훌륭한 성과들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하겠다. 그러니까 많이 아까 이제 보존과 창의 이렇게 구분을 하셨지만, 저는 보존될 만한 가치가 있어서 보존됐던 것들을 충분히
일단 습득하고 그걸 딛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방향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그걸 이제 교육한다라는 말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아마 창의성을 따로 교육받은 적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는 그게 익숙하지 않은 전통이고, 뭐 외국도 그렇게 그게 얼마까지 교육에 정착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의성을 교육한다는 말이 사실은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고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누군가에게 가르친다? 이런 상황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보고요. 저는 아까 이제 어떤 기초가 되는 것들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창의성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렸는데,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쪽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또 하나의 새로운 강연이 될 분량을 제가 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어떤 그 뭐랄까요, 문해력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 뭔가를 찾아서 거기서 그 해석해서 자기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다양한 분야의 능력, 그러니까 그건 언어적인 뭐 능력이기도 하고 외국어도 있고 거기엔 수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예술도 있고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그거에 충분히 능숙해지게 되면 뭔가 다른 사람과 함께 협업해서 창의적인 어떤 실험을 하고 그로부터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창의성을 교육한다 이게 아니라 우회적으로 창의성이 싹틀 수 있는 토양을 충분히 다져놓게 되면 다음 세대에서 알아서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구상해보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셨으니까 미국 교육은 창의적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걸 경험하신 겁니까? 그런데 이 창의적 교육, 이게 이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거나 편견일 수도 있죠, 그죠? 미국은 창의적 교육, 유럽은 창의적 교육을 하는데 우리는 홍보학적인 그런 교육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 시스템은 각 나라마다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 다르죠, 그죠?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보통 뭐 요즘은 인재상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국이 원하는 인재상 하듯이 미국도 그럴 것이고 유럽도 그럴 텐데,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과연 미국이 창의적일까? 우리 교육 시스템이 미국의 틀을 거의 벗어나지 못한 상황인데, 이 수능 시스템도 과연 미국하고 다를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가 내의 교육은 여기에 초점 맞춰져 있는 건, 지금까지 교육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바로 인지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교육 시스템이 맞춰져 있다. 우리 수능 교육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그죠? 수능 시험 몇 점 맞는 거, 그건 거의 대부분 특정한 인지 능력, 인간이 인지 능력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감성 능력부터 해서 온갖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창의성은 그 모든 가능성들이 다 살아날 수 있도록 교육할 때, 교육이라고 하는 게 원어로 따져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그 인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을 끌어내주는 게 교육인데, 우리는 집어넣기만 하잖아요. 꾸역꾸역 이런 틀을 만들어 놓고 인지 능력만 키우는, 1 더하기 1은 2라는 것만 알아야 되는 거고요. 국어에 시 다 외워야 되고, 역사에 몇 년도의 사건이 일어난 다 외워야 되고, 이과 시험 칩니다. 거기서는 창의성은 없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육은 기본,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 토대는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꼭 홍보학적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교육이 바뀌려면 지금과 같은 수능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특정한 영역만 이렇게 강화시키는 방식의 교육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여기 창의성과 관련된 부분에 좀 더 빨리 접근하는, 아마 우리 오늘 강좌 선생님도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던 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상식에만 머물러 있다면
상식적이지 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상식적이지 않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수용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을 때, 아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재들은 그 당대 시대로 가면 그 시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아주 발칙하잖아요. 그죠? 예. 그 시대 질서를 벗어나는 그런 발칙한 상상력을 꺼냈던 사람들이니까, 그 천재들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혹은 뭐 뉴턴의 그 중력 이론이 그 시대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우리도 만약에 창의력을 표현을 한다면 그런 상식적이지 않은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 그걸 우리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너무 빤한 정답만 내는 방식 교육이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가시고요. 두 번째 질문 있으신 분 답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질문해 주십시오. 저 뒤쪽에 계시는 분. 예, 교수님 말씀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처음 소개를 하실 때 저서의 이름이 AI 빅뱅이라서 어떤 그 생각을 한 게 있었는데 그거와 또 다른 또 말씀을 해주셔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즘 그 신조어 중에서 디지털 신탁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디지털에게 의탁해서 물어보고 답을 구하고 그것이 이제 우리 하나의 삶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데 교수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우리가 듣고 있는 AI는 창조라든지 새로운 것을 생성해낸다든지 또는 예술이라든지 이것에는 결코 접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 일반 시민들은 자꾸 미디어에서 AI에 대해서 들어오는 정보가 정말 굉장한 교수님 말씀처럼 어떤 빅뱅에 버금가는 그런 새로운 엄청난 충격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며칠 전에도 또 계속 뉴스에서 뭐 새로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뭐 AI 완전 새로운 또 버전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뭐 사람과 자유롭게 대화도 하고 감정도 느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새롭기도 하고 약간 공포스럽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 교수님 말씀처럼 이런 어떤 아무리 버전이 높은 것이 나오더라도 최종적으로 인간의 영역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한계를 분명히 가진 게 AI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너무 예리한 통찰을 담은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AI 빅뱅의 부제가요. 생성인공지능과 인문학 르네상스예요. 인문학 르네상스. 결국은 인문학 또는 뭐 철학, 인간 이게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뭔가 그래도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제 그런 취지로 부제를 이렇게 썼기 때문에요. 저는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 인공지능을 이제 우리가 활용해서 잘 할 수 있는 일과 그걸 이제 분명하게 알고 또 인공지능은 못할 것 같은, 왜냐하면 인간하고 꽤 많이 다르니까요. 못할 것 같은 일을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뭔가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지점이 생기니까요. 다만 지금 보도되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된 내용들은 좀 과장이 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기자들도 기술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 되냐면 그 초거대 기업이 발표하는 그 발표 자료를 한마디로 이제 보도 자료죠. 그대로 받아 적는 게 현재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 기업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엄청난 걸 한다.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야 투자도 더 받고 그다음에 주가도 관리하는 이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액면 그대로 기업이나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를 믿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공포스러운 느낌 때문에 자꾸 쫄리니까 그거에 더 두려움을 갖게 되는 이 악순환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중간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걸 잘 걸러서 정부라든지 우리 학계라든지 이런 영역에서 좀 시민들이 그걸 딱 그냥 액면만큼만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자면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며칠 전에 발표된 그 이제 회사가 챗GPT를 만든 오픈 AI라는 회사인데요. 며칠 전에 거기 그 CEO인 샘 얼트먼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올해 자기들이 75조 정도의 원입니다. 75조 원 정도의 돈을 불태워도 그리고 설사 실패해도 별 상관이 없다. 이런 건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개발할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75조 원이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한국의 2024년 전체 예산이 한 650조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한국 올해 예산 전체의 10분의 1이 넘는 금액을 그냥 불태워도 좋다. 이런 마음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뿐이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 페이스북 만드는 메타, 애플 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아마 한국 1년 예산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돈을 불태워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정말 온갖 선전선동 이런 것들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걸 이해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이걸 거품을 조금 이렇게 가라앉힌 상태로 봐야 하는 게 맞고, 끝으로 이제 인간이 뭔지를 좀 알아야, 사실 아까 디지털로 다 의탁한다고 하셨는데 실제 우리가 이 디지털에 의존하는 게 괜찮은 영역과 안 괜찮은 영역이 분명합니다. 특히 인간은 몸을 갖고 있고요. 시간의 유한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자고 먹고 뭐 하는 어떤 필수 시간들이 디지털화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몸을 적절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병약해지는 그런 지점도 있고요. 또 디지털 말고 뭔가 이제 인간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우리가 삶의 시간을 분명히 쪼개놔야 되기 때문에 과연 디지털 그게 아까 이야기 드린 그 정도의 돈을 투여해서 개발할 의미가 있을까? 인류에게 좀 약간 저는 회의적이기도 합니다. 더 그 돈을 잘 쓰면 좋겠다. 그런 입장인 겁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예, 그런 돈들이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하루 벌어먹고 살기 힘든 사람한테 가면 될 텐데, 그죠? 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분들 특히 IT와 관련 신문 지면에 IT 관련해서 기사 내용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대부분은 받아쓰기입니다. 요새 기자들은 받아쓰기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받아쓰기보다 자기 해석이 이렇게 뛰어났던 기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 좀 조심해서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예, 뭐 허위 광고이거나 과대 광고이거나 이럴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예, 선생님 받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7페이지에 위에 그 인용문에 보니까 몸은 항상 인공적인 것이었다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문장이 나는 몸을 순수하게 생물학적인 것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 그럼 어디까지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영혼과 육체가 합쳐가지고 영혼이 떠나면은 그걸 숨이 떠나면 우리는 이제 자연으로 돌아간다. 근데 이걸 주장했던 양반이 스텔락, 이분을 보니까 46년생인데 아직도
서호주의 그 컬틱 유니버시티 재직 중에 있네요. 이 교수 얘기하자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2007년에 자기 친구 그 연구자하고 직접 자기 왼발에다가 3개의 글을 붙였다 그러는데, 이게 또 사이언티픽 소사이티에서 또 리뷰도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왜 귀를 갖다가 왼발에 붙여가지고, 이 지금 1학년 주작이 지금 기계의 시대이지 생물학적 뭐 진화론 혹은 창조론, 거기에는 지난주까지 우리가 공통적인 이해가 이 AI가 그래도 가장 우리 인간에게 끼친 좋은 영향이 의학 부분이었다. 그 외에 따지자면 우리는 이 부분하고 뭐니까 몰라서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서 스텔락 얘기를 다시 들어오면 이 제3의 귀, 뭐 그게 귀가 한 개 두고 세 개든 그 숫자는 별로 관계 없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밴 고호가 왼쪽 귀를 자르고 자화상을 그린 그 그림을 우리가 많이 봐서 압니다. 시대를 따져보면 밴 고흐는 1854년에 태어나가지고 1890년에 죽었는데, 김 교수님 혹시 이 스텔락 교수의 이 생물학적인 것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 하는 이 문구하고 밴 고흐가 폴 고긴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투다가 화가 나서 귀를 잘랐다, 이거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굉장히 창의적인 질문입니다. 선생님 굉장히 창의적인 질문이시네요. 그죠? 행위예술과의 그를 반고흐까지 이렇게 연결시켜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자료를 미리 드리긴 했는데 그걸 이렇게 열심히 조사하실 거는 제가 보통 상상을 못 하는데 너무 꼼꼼하게. 우리 대구 시민들 수준입니다. 훌륭합니다. 저도 뭐 이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렇게 많이 알고 있지는 않고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 언저리 정도만 알고 있는데요. 이 구절은 되게 잘 짚어서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앞에 강의하신 분들 강의를 쭉 다 이제 들어봤는데요. 거기 나왔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뭐냐면 보철물이라는 게 인간에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그 중요한 거는 되게 아주 초기 인류 때부터 그랬다. 이제 그런 사실을 한번 우리가 되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눈도 이거 안경 없으면, 지금 어르신 마찬가지시지만 안경 없으면 말하자면 순수하게 생물학적이라면 저는 되게 많은 게 아마 기운이 빠지고 힘이 저하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이 임플란트를 몇 개 했는데 아마 임플란트 하신 어르신도 많을 거예요. 이거 없이는 한마디로 순수하게 생물학적인 우리 치아 상태만 가지고는 거의 사는 게 정말 이게 없었을 때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그냥 맛있는 거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쪼그라드는구나.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신체에 딱 부착되어 있는 그런 보철물뿐이 아니라 사실은 도시 환경도 엄청난 보철물입니다. 제가 KTX를 타고 동대구역에서 요번엔 그냥 잡았네. 택시를 타고 여기 앞까지 이동했는데 이 모두가 저의 신체의 확장인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이런 건물이나 집, 그다음에 난방장치, 뭐 옷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생물학적이지 않고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기술적인 존재들인데 이 기술적인 존재들이 일종의 보철물 형태로 우리랑 엮여 있다. 원시인들은 옷 안 입었겠어요? 우리 구석기 시대분들. 그 석기 이거도 엄청난 테크놀로지죠. 그러니까 이건 기술 대상인데 이거 없이는 생물학적인 생존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라도 잡아 먹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결국 우리가 순수하게 생물학적인 존재로 인간을 바라보는 거는 현실에 맞지 않다. 우리의 실제 모습은 항상 기술과 이렇게 얽혀 있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고요. 아마 이 작가의 작업은 그런 측면을 조금 과장되고 과감하게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는 뭐 고흐가 귀를 자른 거랑은 약간 결이 다르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고흐는 마음이 많이 아팠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정신분열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울증이 강도가 심했겠죠. 예. 우리 창의적인 질문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저한테 또 왜 묻고 그러세요? 예. 이것 때문에 정말로 명료해져 가지고 야, 참 우리가 또 다른 세계에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저희 목요철학 임원 포럼에 오시는 여러분들만 보더라도 저는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삶의 만족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 일상이 자기 삶을 한 번 더 이렇게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자기 삶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차원 정도로만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멀리 가지 마이소. 예, 그거는 저 미래에 남겨두입시다. 우리 손자들한테 남겨두고 그들이 가치 평가를 잘 할 수 있도록 가치 판단할 수 있도록 그거는 진짜 말씀드리고 싶네. 제 정도 나이 되는 이상은 이제 좀 참자. 말 좀 하지 말고 나서지 말고 그래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버릇 없어 보이고 싸가지 없어 보이고 뭐 생각 없어 보이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고민도 하는 친구들이니까 걔들 좀 하고 싶은 대로 해주자. 우리가 미리 정해놓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지 말고 너가 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게 아마 우리들이 해줘야 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예,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온 김현미고요. 일단 이렇게 대구에서 수준 높은 강의를 주최해 주신 모교 철학 입문 포럼 하고 범호 도서관에 일단 감사드리고 그리고 먼 걸음해 주신 김재인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희는 이제 기성세대고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가서 그 미래의 선택자인 지금의 미래의 아이들 그 아이들의 지금 인공지능 이런 그 개발로 인한 어떤 것들에 대한 반응이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기관에 계시니까 그 아이들의 생각과 반응은 어떠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이들도 저기 어른들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상황이 너무 빨리 변해서 사실 지금의 열풍의 첫 단추는 알파고 때였는데 지금과 차이점은 그 당시에는 바둑 인공지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둑을 둘 줄 알거나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이게 큰 뜨거운 이슈였지만 보통 시민들에게는 금방 좀 사그라든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한 1년 반째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열풍은 사실 학교 현장에서 제일 먼저 이게 중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학교 현장에서 제일 먼저 이게 뭔가 위협감을 느끼는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거를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시간하고 아이들이 알고 있는 시간 사이에 격차가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애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다만 제가 최근에 많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인공지능 교육, 디지털 교육, 코딩 교육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실제로 이 인문사회 교양 과목보다 그쪽을 심지어 더 강조하는 그런 트렌드도 있습니다. 학교마다 그게 뜨거운 이슈거든요. 왜냐하면 이쪽 과목은 줄어들고 막 코딩 이런 걸 더 많이 하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다만 우리가 목표하는 게 뭐냐 이걸 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이 코딩을 아주 능숙하게 잘하는 그게 우리의 교육의 목표인지 저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은 용도에 맞게 자기가 하는 그 특정 뭐 직업의 영역이건 아니면 일의 영역에서 필요한 만큼 가져다 쓰면 돼요. 뭐 필요하면 워드, 엑셀, 뭐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법을 배워서 쓰면 되듯이, 그리고 그 바깥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별도로 존재하듯이 인공지능도 비슷하다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즉 모두가 인공지능 개발자가 될 거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인구의 5% 10% 이 사람들은 실제로 개발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게 자신의 업무니까. 마치 엑셀 프로그램 개발자가 하는 일과 이제 비슷한 거죠. 나머지는 사용법을 잘 익히는 거 수준. 이제 우리 미래 세대는 기본 코딩은 하되 사용법을 잘 익혀서 자기 업무 분야의 생산성을 높이는 그 방향으로 이게 목표가 분명하게 잡혀야 되는데 현재의 방향은 이도저도 아닌 것 같아요. 마치 전 국민이 이 코딩, 인공지능 전문가가 돼야 한다. 이걸 목표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거는 큰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우리 강윤재 선생님 서울 기차 시간이 지금 조금 촉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받고, 예, 어디 계십니까? 예, 들으십시오. 예,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 수성사회에서 온 이인합니다. 교수님, 그 인간의 본질과 본성에 대해서 말하기 어렵고 결국은 이제 시대에 따라 관점에 따라 그리고 본성에 따라 그 규정이 계속 바뀌어 왔다. 라는 말은 저도 참 공감을 하면서, 그리고 미래는 결국 다음 세대가 만들어 가야 하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까지 크게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공감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아까 어떤 분이 그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인간은 퍼스트 무브고 또 AI는 패스트 팔로우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 AI의 발달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중인데 임에도 모든 열려있는 가능성을 다 살펴봐야 하는데 너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칫하면 철학이 늘 오류를 범하는 것이 예전에 뭐 헤겔이 이야기했습니까?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이 지나고 나서야 날개를 편다. 이런 오류를 계속 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그 이야기했었던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결국 그 본질이 도서관 플러스 학교다. 아주 좋은 핵심을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저 생각에는 그게 꼭 인간이 아니어도 어떤 지적 생명체가 있다면 다 그런 모습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과연 지금 우리 인간과 현재 포스트 휴먼, 앞으로 비인간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결과적으로 그것도 개별적인 존재가 될 텐데, 그런 개별적인 존재의 특성은 결국은 생존에 대한 맹목적인 의지, 뭐 대충 보면 그것이 가장 강하지 않을까. 그런 시대가 왔을 때 우리가 사실은 AI가 과연 그런 성향을 보일까 안 보일까, 이런 것을 우리가 정말로 염려를 해봐야 되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또 하나 그 앞쪽에서 이야기 알파고 말씀을 하셨는데, 초기에 알파고가 나오는 그 인공지능은 일일이 인간이 다 가르쳐 줬어요. 보석부터 시작해서 뭐 핵마법 뭐 이렇게 달리 말하면 이제 그 고양이 사진을 계속 이거는 고양이 이렇게 계속 보여줘서 인간이 답을 다 줘서 인공지능이 학습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자료만 주거든요. 바둑을 예를 들면 바둑은 흙에 한번 넣으면 벽에 한번 둔다. 그리고 패는 한 사람이 따고 나면 금방 못 따고 다른데 두고 난 다음에 따야 한다. 뭐 이런 기본 규칙만 딱 알려주고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데도 이세돌이를 이긴 알파고보다 훨씬 지금 고차원적인 바둑 AI가 존재하거든요. 지 스스로 학습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구글이나 모든 이런 쪽에서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인간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우리 SNS 등등의 그 많은 자료들, 사진 자료들, 이런 것들을 결국은 다 학습해서 뭐 아시다시피 스스로 성장하고 판단하고 지식을 축적해 나가는 그런 AI 형태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교수님들 말씀하신 거 혹은 질문자들 말씀을 들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드레이 올법이가 생각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가을에 제가 10월 달에 아까 우리 교수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초지능이라는 주제를 다루기로 했어요.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이 다 이제 그거랑 관련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인간을 이제 능가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나올 것이냐, 그 주제랑 관련이 되고, 지금 알파고라든지 이런 드신 사례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제가 이제 이미 책에다가는 그 내용들을 적어드렸지만, 과연 스스로 학습하는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인간이 꽤 많은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냐, 뭐 그런 이슈가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10월 달에 좀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오늘 주신 그 질문의 내용을 제가 염두에 두고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가을바람 부는 10월 달에는 1시간 더 기차 연장시키고 그렇게 오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많은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긴 시간 동안 강연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김재인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차입니다. 866회입니다. 디지털 포스트 휴먼 시대의 인간이라고 하는 주제로 홍담이 서울시립대 학술연구교수를 모시고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인간의 문제를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날씨가 쌀쌀했어요, 그죠? 강원도에 눈도 내리고 뭐 이상합니다. 어쨌건 그래서 오후부터 날씨가 다시 풀린다고 그러니까요. 예, 다들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음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